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를 맡은 주식 PD 고서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전형 데이터가 우리 벌써 뭐 비전형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 넘었는데 실제로 요즘 와서 실제로 이제 비전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폭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업이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비전형 데이터를 다루는 스토리지는 도대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IBM 코리아의 전상훈 실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자, 실장님은 이렇게 비전형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스토리지 분야 하신 지도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조금 안 되는 10년 후반대입니다. 한 17, 18년 네. 동안 예, 요 분산 파일 시스템만 계속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동안 국내에서 예. 이제 비전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쭉 히스토리를 쭉 아셨을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렇죠. 이 변화를. 예. 네. 예, 예. 요즘 와서 최근 몇 년간 변화가 어떻습니까? 네. 요새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성능에 더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뭐 일반적인 범용 스토리지의 게이트웨이에 솔루션을 얻는 어떤 구조였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플라이언스화 돼 있어서 그 성능 및 그다음에 가용성이나 뭐 라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처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에 관련돼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장비 형태로 고객들이 다 선호를 하십니다. 요새는 범용 스토리지에 뭐 게이트웨이에 얹어서 이렇게 조립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이런 비전형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뭐 HPC건, AI건 이런 것들의 수요가 지금 뭐 작년, 재작년, 올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글쎄요, 뭐 제가 전 벤더들이 다 네네,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관점에서 그냥. 예, 저희 IBM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200% 성장했습니다. 와. 예. 예. 이미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 슈퍼컴이나 AI 쪽에서 마켓 1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의 성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200% 성장이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랬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그냥 본인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네요.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떤 뭐, 그래서 AI? 아니면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어느 쪽에서 그런 수요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AI 쪽은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기존 슈퍼컴 센터나 아니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야 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성 센터라든지, 네. 또 저희 위성이 예전에 기상 위성만 있다가 뭐 해양 위성, 환경 위성, 국토 위성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유전자 분석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 슈퍼컴 하면 기상청만 떠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 다 변해야 되나 보죠? 뭐 대부분의 빅 제조회사나 아니면은 연구소, 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그렇죠? 뭐 설계에 있어서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뭐 여러 군데, 그다음 화학 쪽도 뭐 고분자 화합물 같은 거에 대해서 테스트 반응을 실제로 실험해서 매번 하시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반응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뭐 그런 부분 쪽이라든지 뭔가 이런 연구 분야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컴퓨팅 파워로 좀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우를 하면서 산업이 고도화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네. 자, 그럼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럼 뭐 시작할까요? 예.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고성능 A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차세대 스토리지, 뭐 IBM ESS 3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하여튼 제목을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제품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 위주로,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희 제품 위주의 어떤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M ESS 5000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꼭 5000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ESS 시리즈의 개관이라고. 자, ESS가 일단 뭐의 약자예요, 제가?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엘라스틱이구나. 예전에 이제 IBM의 GPFS, 제너럴 페더럴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제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 엔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저희 IBM에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스펙트럼 스토리지라는 제품군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펙트럼 스케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그 스펙트럼 스케일이 이제 인베디드 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가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엔진은 스펙트럼 스케일이고요. 스펙트럼 스케일의 존재 이유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된 스케일아웃 스토리지고요. 네, 뭐 이런 뭐 스케일아웃 이런 용어는 다 아실 테니까 목적은 고성능과 대용량 스토리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수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이상의 I/O 퍼포먼스라든지 뭐 엑사바이트 이상의 어떤 대용량 스토리지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펙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타급의 확장성에다가 뭐 1800경개의 단일 파일 시스템당 파일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뭐 무제한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성능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플라이언스 제품 중에서 거의 탑 그레이드에 들어있는 성능을 나타날 수 있게 돼 있고, 뭐 큰 파일이나 작은 파일, 뭐 어떤 특정 어떤 요건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다 튜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IBM 스펙트럼 스케일이 거의 IBM이 한 30년 전부터 만들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다양한 니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모듈 개발이 이제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제품이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 이 슈퍼컴 AI 환경에서는 마켓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스펙트럼 스케일도 그렇고 저희 뭐 경쟁인 뭐 러스터나 이런 뭐 물론 오픈소스 제품이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범용 스토리지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 게이트웨이에다 솔루션을 설치해서 이제 만드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고성능 네트워크와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액세스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토콜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쪽 네트워크는 다 인피니밴드, 그래서 HDR이나 네. NDR이 예고돼 있죠. 회사 하나당 200GBps에서 400GBps로 넘어가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NFS나 뭐 이런 범용적인 이제 그 프로토콜들이 그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들을 제공합니다. 이쪽 솔루션들은. 그래서 그쪽도 계속적인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었죠. 물론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 로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성능을 계속 올리려고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건드릴 수 없는 게 이 범용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네. 그 스토리지 컨트롤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버틀렉이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출시된 제품이 이 게이트웨이와 스토리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한 거고, 그 제품 이름이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범용 스토리지라는 거는 컨트롤러에다가 J보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보통 범용 스토리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연결되는데, 이 범용 스토리지 컨트롤러라는 게 요새는 예전에는 다 뭐 에이직 기반의 그런 스토리지들도 있었는데 지금 다 인텔로 바뀌었습니다. 인텔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인텔 CPU가 스토리지를 위해서 해주는 게 별로 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CPU를 이용해서 스토리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OS로 부팅을 올려서 디바이스들을 다 인식해서 소프트웨어로 레이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프로비저닝하고 소프트웨어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굳이 게이트웨이와 컨트롤러를 거쳐서 디스크로 가는 과정에 여기가 그 버틀렉을 계속 유발을 하니까 이 스토리지 엔진을 게이트웨이에다 직접 얹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IBM이 이제 스토리지를 같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엔진 중에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다 빼고 오로지 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레이드 연산만 하는 스토리지 코어 모듈만 장착을 하고, 왜냐하면 나머지 부가 기능은 다 파일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저희 제품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스펙트럼 스케일 레이드고, 그거를 게이트웨이 서버에 얹어서 스토리지를 만든 상태에서 남는 CPU와 메모리에 파일 시스템을 얹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얹은 게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한 게 네. 하면 기존에 이제 기존 스토리지 컨트롤러 쓸 때보다 네. 성능이 어느 정도 빨라진 겁니까? 기존 이런 경목 아키텍처에서는 현상이, 보통 그
그 7200rpm짜리 NL사스 디스크 한 개당 보통 성능이 한 20에서 한 30메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2 레이드 6 하면 디스크 10개죠. 10개면 한 300메가 이 정도 나오면 이 스토리지가 또 굉장히 좋은 스토리지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상화 기능이 많고 이런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들은 기능이 복잡한 그런 스토리지들은 뭐 10메가 전후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스토리지들도.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감으로 해서 디스크 한 개당 100메가 이 정도 나오고 8+2 레이드 6 10개 묶으면 1GB per second의 스루풋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이 성능은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체크한 성능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실제 I/O를 일으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유효 성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그게 디스크 10개당 1GB 정도를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적으로 많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성능만 향상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컴포넌트가 하나 제거가 됐기 때문에 가격도 내려갔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 솔루션 얻는 거 대비해서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고 퍼포먼스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룰을 통해서 딜리버리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성능과 예측 가능한 유지 보수와 장애 빈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센 스토리지 위에다가 뭐 솔루션을 넣는다기보다는 전부 다 어플라이언스로 구매하시는 추세고 RFP의 아예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제공하라고 이제 다 이제 박아서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하드웨어에 대한 잠깐 설명이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러가 이중화되어 있고 제이보드에 엔진이 깔려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지금 나온 건 이제 3세대고요. 세대가 거듭될 때마다 퍼포먼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요 NL사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지에서 지금 55GB per second가 나오는 그런 제품이 지금 3세대 제품입니다. 모델은 이제 SC 모델과 SL 모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차이점은 없고요. 디스크의 그 밀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건데요. SL 모델은 요게 5U의 92배이고요. SC 모델은 4U의 106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U가 낮은데 디스크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얘는 앞뒤로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대용량 스토리지를 쓰시는 환경에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 하나에 유저블 10페타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뒤로 좀 길고, 그다음에 유저블 10페타가 넘는다는 얘기는 또 무게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지컬적인 이슈가 있는 고객사를 위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이제 SL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7단까지 확장이 되고, 예. 용량도 유저블 용량도 뭐 한 6, 7페타 뭐 이 정도가 되는 스토리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가볍고 앞뒤가 짧고 얘는 앞뒤가 더 길고 뭐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특성은 똑같고요. 일식당 최대 성능은 55GB per second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완전 스케일아웃 장비고, 그래서 노드를, 그러니까 세트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55GB씩 계속 늘어납니다. 두 대는 110GB, 세 대는 165GB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지 전체 성능 숫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고객분들은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 하시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건 단일 분석 노드 성능입니다. 왜냐면은 스토리지가 뭐 100GB per second의 스토리지라 하더라도 한 개의 클라이언트, 한 개의 분석 노드에서 만약에 한 1기가밖에 못 땡겨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산 노드 입장에서 이 스토리지는 1기가짜리 스토리지입니다. 그럼 다 놀고 자기 혼자 써도 1기가밖에 못 땡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는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뭐 DGX A100 같은 서버들은 GPU가 8개씩 그 고성능 GPU가 꽂혀져 있고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그러한 한 대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뭐 미사일 발사 궤적을 연산한다든지 뭐 그런 거면 다 연산만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 서버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신다는 뜻은 그 CPU나 GPU가 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땡겨 와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는 그 데이터 피딩이라고 합니다. GPU나 CPU에 대한 데이터 피딩, 그러니까 데이터를 먹여줘야 얘가 도는 거죠. 근데 충분히 데이터를 못 끌어가면 그 고성능 GPU들이 전부 다 웨이다이오 상태에 있죠. 그럼 사실은 만약에 우리 스토리지 환경이 이런 단일 분석 노드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시면은 8GPU 서버는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놓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1GPU나 2GPU 서버를 사시던지 8GPU 서버를 쓰시고 싶으시면 스토리지를 고성능으로 바꾸시던지 뭐 그런 매칭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들이 이제 관리성에서 조금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ESS 제품은 완전 어플라이언스의 명성에 맞게끔 굉장히 심도 있는 GUI가 준비되어 있고 네. 대부분의 모니터링과 그 처리 작업, 세팅, 설치 작업들을 GUI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자분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아니 여러 가지 요새 준비를 웬만하면 해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GUI들 요새 이 분야도 그렇지 않나 보죠? 또? 예전에는 다 CLI였죠. 아. 예, 예. 아직도 뭐 경쟁 제품들 중에서는 CLI로 처리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저희 엔지니어분들 아직도 CLI에 많이 또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더 많이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GUI로도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을나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만들어져 있고 네. 또 저 펑션들이 고객 요구에 대해서 계속 수용을 하면서 계속 인핸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제목 주제인 이제 3,200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예, 이제 5,000이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3,200은 그 앞에 있는 5,000 스토리지랑 완전 동일한 아키텍처인데 대신에 얘는 올 NVMe 스토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이 한 대당 이제 15.36기가짜리 NVMe 디스크를 설치하게 되면은 한 대당 유저블 공간이 한 200테라 정도 나오고요. 저희 FCM 모듈이라고 IBM 전용 그 NVMe 디스크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38.4테라까지 나오고 그 디스크를 24개 꽂으면 유저블 500테라가 나오는 투유에서 얘는 뭐 특별히 이렇게 이제 SL 모델이나 SC 모델처럼 컨트롤러가 외부에 있지 않고 이 하드웨어는 뭐냐면은 IBM의 그 FS 9200이라는 그 올 NVMe 하이엔드 센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 센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그 하드웨어의 컨트롤러의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직접 얹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한 대당 성능은 80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에서 땡겨가는 유효 성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입니다. 그래서 두 대는 160기가, 세 대는 240기가,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뭐 구조고요. 이중화된 컨트롤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크 모듈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히 넣어놨고, 뭐 여기는 스펙인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00은 한 대당 80기가고요. 근데 단일 분석 노드 성능은 뭐 10에서 95 이렇게 써놨는데, 최대 성능이 80인데 그러니까 단일 노드 성능이 9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GDS,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이네이블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뭐 요새 이쪽 단일 계산 노드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 DGX A100 그 서버라고 뭐 보면요. 아니면 HGX A100 그 보드를 사용한 OEM 서버도 뭐 동일한 성능이 나오겠죠. 그런 서버들 위주로 보면은 한 대당 그 GDS를 키지 않고 CPU를 통한 정상 IO로 넘기면은 한 25GB 정도 나옵니다. 네. 한 대당 25GB도 굉장히 이제 고성능인 성능인데 GDS를 키면 한 대당 90GB가 넘는 그런 성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온 이 80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 전체 노드가 CPU IO를 통해서 최대로 맥스를 부활줬을 때 여기까지 받아준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계산 노드들이 GDS를 다 이네이블 시키면 한 대당 뭐 한 95, 그러니까 한 대당 90, 저희 스토리지 한 대당 95라는 얘기는 거의 DGX A100 서버랑 저희 스토리지랑 거의 1대1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한 대의 맥스 성능을 DGX A100 서버 한 대가 다 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뭐 최적의 아키텍처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를 한 단씩 추가할 때마다 80GB씩 성능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5000 시리즈지 않습니까? 예. 5000 시리즈하고 3000 시리즈하고 예. 어떤 용도에서 5000을 보다 추천해줘? 어떤 3000? 그거 좀 구분해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5000은 기본적으로 NLSAS가 들어가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이제 용량 확보에 좀 더 유리하죠. 예, 그리고 그 3200은 더 작은 용량에서도 고성능이 나오게끔 만든 겁니다. 왜냐면 얘는 200테라에서 80GB가 나오고 네. 그 5000은 그래도 55기가가 나오려면 한 5페타 정도는 꽂아야 됩니다. 스토리지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분들이 정말 대용량을 쓰실 거다. 우리는 앞으로 뭐 100페타까지 갈 거야. 그러면 굳이 3200을 안 쓰셔도 굉장히 커다란 성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100페타면 5페타짜리 스토리지 한 20대는 있어야 되고, 그럼 5페타짜리 스토리지 한 대당 아까 50기가라고 치면은 20대면 1TB per second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사실 3200이냐 5000이냐 아니면 저거 두 개를 믹스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믹스해서 데이터 티어링 구성으로 해서 뭐 최근 데이터는 3200에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거나 액세스 빈도가 떨어진 건 5000에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3200 단독으로 쓸 거냐 5000 단독으로 쓸 거냐 믹스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환경과 운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얼마큼 많이씩 쌓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울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야 되는지, 뭐 그 다음에 핫 데이터가 얼마큼 떨어지고 그거를 더 특정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빨리 분석하는 게 고객 어플리케이션이나 업무나 연구 환경에 얼마큼 생산성을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제안을 드릴 때에는 고객분들과의 다양한 인터뷰, 그다음에 사용자들, 그다음 뭐 연구원, 박사님들과의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파악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클라우드와의 연동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설명드리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저희 특정한 기능 하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요 챕터를 마련했는데요. 그 기능이 이제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AFM이라고 부르는데요. GPFS, 그러니까 스펙트럼 스케일이 예전에 이제 단독 노드로 단독 슈퍼컴 노드 환경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움직이다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뭐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사들의 규모가 커지고다 보니까는 그런 그 클러스터들 간의 통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모트 클러스터 또는 멀티 클러스터들끼리 통신하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지금은 그것들이 전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객분들이 이제 그 뭐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들의 어떤 각 유럽, 뭐 미주, 뭐 호주, 아세아의 어떤 연구센터들이 통합 운영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단일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들이 이제 그걸 저희는 이제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기본 개념은 이제 홈 캐시라는 개념인데요. 그 리모트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디렉토리가 홈이라고 그러면 이 디렉토리는 여기 이 스토리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모트에서 얘를 자기 로컬에 있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리모트에다가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고 특정 디렉토리를 리모트에 떨어져 있는 디렉토리에 캐시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언하는 순간 얘 통해서 여기에 붙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보입니다. LS 치면 당연히 보이고, 첫 번째 1.5DAT라는 파일을 읽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가져오죠. 그때는 뭐 웬 속도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가져오게 되는데, 가져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컬에서 퍼포먼스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능이 이제 기본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예제고 뭐 활용 사례인데, 굉장히 이제 고객들의 이제 반응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 조 기능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실제 사례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 국내 사례. 이걸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하는 없는데 업무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뭔가 대용량 데이터를 어떤 외부로부터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분석된 결과를 그 대국민 서비스라는 그런 솔루션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뭐 수페타에서 다 분석을 해서 그 최종 결과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배포용 스토리지는 방화벽 바깥에 있을 거고, 그걸 다 바깥으로 이제 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스토리지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갸베지 데이터 삭제하고 뭐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관리 작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특정 디렉토리에다 집어넣어 놓고 얘를 홈으로 세팅해 놓고 얘를 캐시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리드 온리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뚫리더라도 그렇죠. 못 들어가고 이 파일에 대해서 위변조가 안 돼요.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마운팅이 되고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파일을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넣는 순간 여기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 한번 읽게 되면 방화벽 통해서 파일은 내려오게 되고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해당 서버에만 열려 있고 절대 그 통신이 안 되도록 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랑도 다 분리되어 있고 얘네들의 복제는요. 서비스 서버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데이터가 넣어지고 읽어가는 뭐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페타의 어떤 공유 자료가 있겠지만 여기는 그 외부 데이터, 외부 사용자들이 그런 과거 데이터부터 다 끌어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들 위주로 해서 한 100테라 정도, 뭐 100에서 한 200테라 정도의 올 NVMe 스토리지만 갖다 놓으면 이 웬망에서 나오는 모든 트래픽이 다 처리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제 구현하는 사례입니다. 레이턴시도 이제 빠르고, 그죠? 레이턴시도 굉장히 빠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을 꼭 이게 미디어 서비스 할 때 CDN처럼 대용량 데이터의 CDN 같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아예 로컬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랑 연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IBM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IBM도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판매하고 있고, 지금 올해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되는데 2020년까지는 저희가 월드와이드에서 마켓 1위입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도. 근데 하여튼 그런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보통 이제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저희가 보통 아이코스라고 부르는데요. 뭐 담배 이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담배 아닙니다, 얘는.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지고, 그다음에 여지껏 설명드렸던 ESS, 얘는 파일 스토리지고 포직스 마운트, 뭐 NFS나 아니면 전용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포직스 마운트고, 얘는 S3를 쓰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사실 연동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을 연동을 하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거를 이제 이 둘은 얘의 데이터 티어링용 저장소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 여러 번 제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설명드린 차트에선 뭐 지금 여기선 뺐는데, 그렇고 또 반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 버켓을 얘가 캐싱하는 기능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제가 여기다가는 오브젝트 저희 제품만 그려놨지만은 저희 제품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S3를 지원하는 모든 스토리지를 다 지원합니다. 뭐 구글 클라우드, 뭐 네이버, 뭐 아마존에 있는 S3 스토리지랑 다 연동하실 수가 있고, 걔를 홈으로 선언을 하고, 그럼 거기는 버켓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로컬에다가 3200이나 5000 뭐 이런 스토리지를 갖다 놓고 얘를 이제 캐싱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켓이 이 스토리지에 있는 특정 디렉토리로 매핑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S3 프로토콜이 아니라 포직스 마운트를 이용한, 보통 일단 그 포직스 IO를 통해서 그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의 퍼포먼스로 액세스를 합니다. 물론 처음 읽는 파일은 한 번은 가져와야 됩니다. 일단 가져온 파일들은 로컬에서 움직이고, 만약에 여기 어떤 버켓에 파일이 들어왔는데 뭐 저녁에 뭐 어떤 수집이 되는 파일들이 다음날 아침에 특정 시간에 읽을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읽기 전에 프리패치를 땡겨오는 기능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와서 분석을 하고, 여기서 업데이트된, 만약에 여기가 리드 온리로 쓰실 수 있고 리드 라이트로 다 쓰실 수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업데이트라면 그 업데이트된 파일이 어싱크로 복사돼서 이 버켓에 반영이 됩니다. 그거를 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된 파일이 반영이 안 되도록 옵션을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다양한 어떤 그 니즈에 맞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에 그 어떤 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 만든 다음에 분산된 브랜치에서 지금 말씀하신 캐싱해가지고 리드온이라서 싹 보면 그쵸. 그런 정도가 딱 좋겠네요. 리드온일 하실 수도 있고 리드라이트로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연결은 뭐 1대1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멀티 프로토콜 액세스라고 부르는데, 단일화된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S3와 포직스 IO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양쪽 프로토콜은 다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고성능으로 IO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인피니밴드 RDMA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굉장히 고성능 IO가 이루어지죠. 또 S3는 리모트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데이터 수집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장거리의 어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일단 HTTP 베이스로 얻는 거기 때문에 전송 품질이 안 좋아도 뭐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리모트나 아니면 모바일 장비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이런 양쪽의 어떤 장점을 하나로 합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나운스된 기능이다. 뭐 어나운스된 지난 그래서 오늘 웨비너 제목이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가 결국 이런 관점이네. 키 펑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였느냐에 대해서 어떤 뭐 실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한 건데요. 그걸 이제 향상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유저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어떤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해야 될 데이터들이 이런 디렉토리 구조로 이제 뭐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나오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디렉토리는 굉장히 빨라야 되고 어떤 데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디렉토리는 뭐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만약에 뭐 제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그렸는데 혹시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뭐 상위 디렉토리만 뭐 예로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요 네오 박스를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줄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는 굉장히 고성능 I/O로 액세스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한 데이터 저장소 매핑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성능 NVMe 디스크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로케이션 폴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장될 때 부터 이제 지정이 되는 건데 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는 파일은 저장소를 일로 결정해라 이렇게 매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디렉토리가 있다면은 그 디렉토리는 매핑을 디스크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 디렉토리에 저장하면 여기다 일로 들어가고 요 디렉토리에 저장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꼭 디렉토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확장자가 뭐 JPG 파일이면 뭐 일로 들어가. 확장자가 뭐 TXT 파일이면 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정책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수석연구원님이 저장하신 파일은 일로 들어가라. 신임연구원이 저장한 파일은 일로 들어가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로케이션 폴리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무브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 여기에 저장된 파일들은 일로 들어가는데 항상 그 파일을 다 쓰는 건 아니죠. 한 달쯤 지났더니 액세스 빈도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티어링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I/O가 없던 파일은 일로 넘겨라. 이거는 이제 무브 폴리시예요. 그 폴리시를 세팅해 놓으면 여기다 저장했던 파일이 처음엔 여기 들어가 있다가 사용자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액세스 안 하면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로 넘어간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는 게 파일이 일로 넘어가냐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저장소에 대한 건 다 유저한테 트랜스페런트한 겁니다. 내가 여기다 저장을 했으면 항상 그 파일은 여기에 있죠. 하지만 그 저장소가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가 결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로 들어온 파일이 또 한 6개월 동안 I/O가 없거나 1년 동안 I/O가 없으면 테이프로 넘어가더라.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고 테이프까지 다 합쳐서 단일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뭐 테이프로 들어갔으니까 사용자가 테이프에 들어가서 파일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엔 여기다 저장했는데 저장하자마자 여기 들어가서 엄청 빨랐겠죠. 한 달 동안 I/O 없었으니까 뭐 여기도 빠릅니다. 약간 레이턴시가 느려진 거고 1년 동안 I/O가 없어서 파일이 넘어간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10분 있다 파일이 오픈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거지. 항상 저장해둔 디렉토리에 그 파일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는 뭐 아예 이렇게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 저장한 파일은 처음부터 테이프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S3 그 스토리지에 대한 캐싱이죠. 그래서 뭐 S3 지원하는 뭐 아마존이든 아니면 뭐 아이코스든 뭐 로컬에다 만드셔도 되고요. 그거에 버켓을 매핑을 해서 그 캐싱을 해서 한쪽 디렉토리에다가 그 버켓이 그대로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고 그 캐싱되는 영역이 또 필요하겠죠. 그거를 여기다 할 건지 여기다 할 건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캐싱 데이터가 일로 들어갈 건지 일로 들어갈 건지 지정을 할 수 있고 캐싱 데이터조차 데이터 티어링이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다 뒀다가 캐싱된 데이터 중에서 사용 빈도가 떨어지면 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캐시가 오버풀이 차면은 오래된 파일부터 LRU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그 파일이 다시 또 액세스 요청이 오면 여기서 또 가져오고 진짜 캐시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AFM 소개할 때 아까 그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홈은 저희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저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NFS 버전 3를 지원하는 스토리지는 다 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일 EMC나 뭐 네더웹의 어떤 뭐 전통적인 다스들, 기존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디렉토리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싱을 할 수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동일하게 캐싱을 해서 하나의 디렉토리를 매핑할 수 있고, 일단 이 안으로 파일이 들어오면 뭐 RDMA나 이런 것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I/O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책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것은 절로 거꾸로 이제 S3 버킷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정책을 설정해.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 땡겨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데이터 로케이션 폴리시랑 로케이션 폴리시만 갖고 이제 처음에 저장한 파일들 이거를 또 어떻게 매핑할 거냐만 설명드린 거고,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 6개월 동안 I/O 없는 파일은 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일로 넘겨라라고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상화된 다인일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아까 그 설명은 또 뒤에 장표가 잠깐 있습니다. 또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거를 다 통합해서 가상화된 단일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데브옵스 구성, 뭐 컨테이너 환경에서 하신다든지, 뭐 CSI랑 연동을 하실 때 굉장히 그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개발자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이런 이제 어떤 각 개별 디렉토리별로 이렇게 다양한 정책으로 이제 유연하게 그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이게 뭐 IBM ESS 쪽에 유니크한 피처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런 게 어떤가요? 글쎄요, 뭐 다른 데서 어디가 있는지 제가 아직 그 경쟁 제품에서 저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뭐 어디인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희만 제공하는 유니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백업 스토리지를 활용한 성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의 좀 유니크한 기능이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성능 이렇게 뭐 차트 하나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 저희는 완전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분산 스케일러 파일 시스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성능은 디스크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든 건데요. 16TB짜리 디스크 100개랑 8TB짜리 디스크 200개랑 용량은 동일하죠. 하지만 성능은 이 8TB 200개짜리가 저희는 딱 2배 빠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200개여서 그런 거죠. 요거에 대해서 착안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기능인데요. 보통 이제 운영 스토리지가 있고, 보통 이런 대용량 스토리지들은 파일이 뭐 수십억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테이프나 뭐 VTL로 백업 받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DR이나 백업용 스토리지들을 동일 모델로 일단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얘는 운영 스토리지, 얘는 DR이면 사실은 얘는 그냥 스탠바이거든요. 그럼 여기 100개, 여기 100개가 들어갔는데 이 100개는 노는 거죠. 그렇죠. 성능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근데 만약에 이런 여기 빨간 글씨로 쓴 것처럼 백업 스토리지용 디스크를 운영 스토리지의 성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냐면 돈 주고 안 살 수는 없어서 샀는데 사실 장에 한 번도 안 나면 괜히 산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섭섭한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이중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라이트 할 때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동시에 동기식으로 라이트를 합니다. 라이트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분석 작업은 리드 I/O가 굉장히 크죠. 분석 서버에서 리드를 할 때는 그 해당 파일을, 한 개의 파일을 양쪽에서 읽죠. 파일이라는 어떤 블럭을 읽을 때 이 분석 서버에서 이 특정 블럭은 이쪽 스토리지에서 특정 블럭은 이쪽 스토리지에서 동시에 읽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100개지만 그 리드할 때는 200개의 리드 퍼포먼스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읽기 성능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목적인 스토리지 백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한쪽 스토리지가 전체 스토리지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데이터 로스는 뭐 당연히 방지가 되고 서비스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액티브니까. 그리고 이런 파일 스토리지 입장에서 액티브 이중화가 되는 스토리지는 또 저희가 유니크합니다. 물론 또 다른 밴드에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걸 왜 안 했을까?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얘가 구현되어 있는 이게 뭐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을 거냐? 특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근데 저희만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NAS를 다 통틀어서 파일 스토리지 입장에서 액티브는
조심스럽습니다. 네. 국내에서 제가 경쟁 업체 중에서 얘가 된다는 제품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완전한 이중화가 구성이 되고, 물론 얘도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를 하게 되면 양쪽이 같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용자 실수에 대한 그 보호 대책이 바로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찍어서 이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실수에 대한 보호는 스냅샷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어떤 보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이중화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요 장표는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지 전체 레벨의 액티브 이중화를 또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데이터들도 있지만 사실은 안 중요한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까지 다 이중화가 되면 스토리지에 대한 로스가 너무 커지죠. 그 다음에 이게 100테라 정도 스토리지고 뭐 로스가 10테라, 20테라 나는 거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앞도 100페타, 뒤도 100페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고객이 너무 많은 데이터에 대한 로스, 저장 공간에 대한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기능들이 또 추가됐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 이중화 적용을 디렉토리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인핸스된 데이터 매니지먼트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얘는 이중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라이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중화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이 디렉토리는 이중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파일에 들어갈 때 양쪽 스토리지에 펼쳐져서 한 발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양쪽 스토리지는 균등하게 차오르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중화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방식이 디렉토리별로 다 세팅이 가능하다. 네, 이게 저희 굉장히 특장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액티브를 쓰는 데가 많이 있겠네요. 저 기능 때문에 사시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네. 딱 저걸 보시고 사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뭐 개괄적인 설명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스케일의 전체적인 소개를 이제 한 차트로 이제 정리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데이터 티어링 기능이 이제 강력합니다. 그 그림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총 8개까지 티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NVMe 디스크, 뭐 일반 SAS 디스크, 뭐 1000rpm짜리, 뭐 7200rpm짜리 테이프,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쉐어드 나싱 클러스터라고 해서 보통 인터널 디스크, 스토리지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 뭐 제이보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단일 네임 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케이션 폴리시를 통해서 처음부터 파일이 어느 디렉토리에 들어갈 건지 지정할 수 있고, 이미 지정된 것도 그 액세스 빈도나 여러 가지 용도나 관리 목적에 따라서 다른 티어의 어떤 저장 매체로 유저에는 트랜스페런트하게 저장소로 옮길 수 있는 무브 폴리시를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데이터 티어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스토리지,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다 묶어서 한 개의 싱글 네임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싱글 네임 스페이스는 포직스 마운트를 할 수 있고, 뭐 범용적으로 NFS나 CIFS도 같이 지원합니다. 근데 포직스의 RDMA, 인피니밴드 RDMA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I/O 성능이 이제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트랜스페런트 HDFS도 같이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어댑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저희 스토리지를 같이 연동해서 하드웨어 어댑터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얘가 하드웨어 스토리지로 보입니다. HDFS를 보여서 기존의 인터널 디스크를 쓰는 어떤 하드웨어 그 저장소 환경에 대비해서 훨씬 고성능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위프트나 S3 지원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저희가 가장 또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CSI나 오픈시프트는 이제 또 IBM이 레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CNSA라고 부르나요? 걔는 또 이름이 다르죠.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액세스인가? 하여튼 이거 외우기도 힘듭니다. 뭐 CSI, CNSA를 다 아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에도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해서 오디트 로깅 기능이나 임뮤터빌리티는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제 웜 기능이라고 하죠. 그 라이트 원스 리드 매니의 웜인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위변조 방지 기능으로 더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정확하게는 임뮤터빌리티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 저걸 키게 되면, 위변조 방지 기능을 키게 되면 슈퍼 유저도 삭제나 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디렉토리는 보통 세팅할 때 이제 기간을 같이 주죠. 뭐 10년 동안 보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10년 동안은 절대로 삭제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크 저장할 때 암호화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리모트에서 떨어져 있는 노드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연동하는 기능들을 이제 이쪽에서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장소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컴프레션을 제공합니다. 이런 스토리지들은 중복 제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파일이 수십억 개가 들어가는 스토리지인데, 중복 제거를 하려면 파일 하나 라이트 할 때마다 얘랑 똑같은 파일이 그렇죠. 있는지 수십억 개에서 중복 제거도 오버헤드가 더 많겠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치면 너무 느려지고요. 원래 이 스토리지의 주 목적은 고성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고객 요청에 의해서, 사실 중복 제거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오긴 했지만은 고객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절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희 성능을 해칠 수 있는 펑션들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컴프레션 기능은 집어넣고요. 이 컴프레션은 유저한테 트랜스페런트한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그 압축됐다고 해서 확장자가 뭐 ZIP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저장될 때 압축돼서 저장되는 거고, 읽을 때는 자동으로 디컴프레스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영향이 없는 그런 압축입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설명드렸고, 압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LZ4 컴프레션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일이 얼마나 압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다 스토리지에 넣어봐서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오픈 소스거든요. 얘로 돼 있는 그 컴프레션 툴을 통해서 압축을 하셔서, 압축이 뭐 한 50% 이상 되면은 저희는 다 키시기를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일반 디스크에서 쟤를 키게 되면은 압축을 켰으니까 성능이 약간 디그레이드 될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성능이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압축하고 디컴프레스하고 하는 것들은 CPU에서 하는데, 요새 CPU 성능이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부하가 없는 반면에, 여기는 뭐냐면은 디스크잖아요. 네. 이 전체 시스템에서 제일 느린 부분입니다. 제일 느린 부분에 대해서 저장해야 될 양과 읽어야 될 양이 줄어들므로 해서 거기서 얻는 성능상의 이점이 압축과 그 비압축, 복원을 할 때 생기는 그 부하를 추월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더 빨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고, 이 이제 저희 좀 장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때 AI 시간이니까 이 장표 하나 또 집어넣어 봤는데요. 로컬 리드 온리 캐시에서 LROC라고 해서, 또 이것도 저희만 제공하는 펑션인데요. 보통 AI 어플리케이션들이 파일을 분석할 때 보면 그 릴 리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하나 읽어서 어떤 특정 부분을 학습을 하고, 또 유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파일을 또 읽고, 또 다른 파일을 읽어서 또 학습하다 보면 캐시에서 먼저 읽었던 파일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또 그 파일을 또 다시 참조해야 되면 또 읽고, 그렇죠. 또 읽고 해서 릴리드 비율이 계속 높은데, 이 계산 노드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스토리지 성능이 이 계산 노드에서 땡겨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DGX A100 같은 경우 1:1 퍼포먼스로 땡겨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서버만큼 스토리지를 그렇게 많이 사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합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자꾸 릴리드 트래픽이 더 경합을 발생시키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그런 GPU 서버나 CPU 서버에 올 NVMe 디스크들, 굉장히 요새 고성능 제품들 많죠. 뭐 인텔 옵테인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걔를 저희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리드 온리 캐시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리드 온리 캐시를 동작을 하게 되고, 읽었던 파일에 대한 사이즈는 뭐 얼마든지 키우실 수 있어요. 테라바이트 이상 다 나오는 거 여러 개 꽂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릴리드 퍼포먼스를 굉장히 향상시키고, 또한 그 릴리드에 대한 트래픽 부하가 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얘가 그 최초 리드에 대한 서비스를 더 빨리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계산 노드들에 의해서 스토리지의 부하가 경합되는 환경에서 릴리드 IO에 대한 성능을,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렇죠. 전반적인 I/O 환경을 굉장히 개선해주는 펑션입니다. 보통 저희가 테스트해보면 한 6배 정도 성능이 빨라지기 때문에, 뭐 물론 모든 고객사 환경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얼마나 더 많은 성능이 향상이 되시는지 한번 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옵테인 메모리 같은 걸 잘 활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저희 이제 뭐 리드에 대해서 뭐 30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최대 성능을 돌파하는 성능이 나옵니다. 예, GDS를 이용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한 개력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대충 설명드릴 건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챕터가 남았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다스나 이런 파일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들이 그 GUI를 제공하고, 그 GUI를 통해서 보통 모니터링 되는 것들이 하드웨어, 뭐 상태라든지, 뭐 부하율, 뭐 네트워크 부하율, 파일 시스템 사용률, 뭐 이런 것들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모니터링 되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데이터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조직에서 이게 뭐 설명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워포인트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누가 쓰고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저희 뭐 GUI에서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전체 파일 뭐 파워포인트가 뭐 10억 개가 있다. 네. 근데 클릭을 하면 부서별로 아. 또 클릭하면 사용자별로 파워포인트 파일이 뭐 몇 개씩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이 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네네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얘가 저희 앞에 있는 그 ESS 스토리지를 주기적으로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캔을 한다고 그러면은 메타 전체를 풀 스캔해야 되고 파일이 수십억 개 있는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디스커버도 저희 솔루션이고 네. 스펙트럼 스케일도 저희 솔루션이기 때문에 둘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 스케일에 파워포인트 파일이 딱 들어가면 스펙트럼 스케일이 디스커버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을 날립니다. 그러니까는 디스커버가 그 스케일에다가 그 세팅을 해놓는 거죠. 나는 PPT 파일을 모니터링 할 거니까 들어오면 알려줘.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스케일이 디스커버에다가 파일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네.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다 이제 메타데이터가 다. 예, 메타데이터가 얘는 이제 DB로 관리하고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디스커버는 이제 용도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속적으로 차오르는데 연구원들한테 안 쓰는 파일은 좀 지워라. 라고 하면은 연구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잘 들으시는 그렇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계속 쌓여가죠. 그리고 뭐 다 쓰는 파일이래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세팅을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1년 동안 한 번도 액세스하지 않은 파일을 뭐 메인테인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나와서 또 클릭하면 부서별로 또 클릭하면 사용자별로 그러면 그 탑 10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뭐 다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안 쓴 데이터가 당신은 뭐 얼마, 당신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그 파일 리스트까지 떨어져요. 그럼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면서 자 1년 동안 안 쓴 파일 이거 삭제, 뭐 딴 데로 옮겨,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더 원래 주 목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트리비얼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 삭제. 그러니까 이 슈퍼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게 이렇게 돌면 스크래치 파일들이라는 게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보통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플리케이션을 중단하거나 뭔가 패닉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달러 이런 파일들이 뭉태기로 떨어지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삭제 안 하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숫자가 나왔다가 그걸 모니터링만 할 건지 아니면 들어가서 관리자가 뭐 달러 파일 중에서 일주일 이전에 생성된 거. 예, 왜냐면 최근 달러 파일은 지금 진짜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전 된 파일은 다 지워. 그러면은 디스커버가 지워줍니다. 뭐 이거 많이 쓰나요? 많이 써요? 이거?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십니다. 네. 왜냐면 이제 대용량을 이제 많이 쓰시던 분들은 처음부터 검토를 하시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운영을 딱 해보시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들이 이제 생기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절감에도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얘가 점점 더 확장돼서 지금은 메타데이터 태깅용으로 이제 발전이 그렇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AI 분석을 하실 때 우리가 데이터가 그렇죠. 10억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뭐 1억 개의 어떤 특정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돌릴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원래는 그 1억 개에 대해서 스캔을 해야 됩니다. 메타데이터 스캔, 몇 시간, 몇십 시간을 스캔해서 파일을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PPT 파일만 분석하겠다라고 그렇죠. 세팅해 놓으면 얘가 그 파일 리스트를 쭉 갖고 있다가 오케이. 분석 시작할 때 스캔이 아니라 얘가 리스트를 던져줘요. 얘한테 받아오게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태깅이 돼야 되죠. 태깅이죠. 커스터마이즈드 태깅을 그렇죠.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으로 그렇죠.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태그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스캔 없이 바로 분석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이 스펙트럼 디스커버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돼서 저희 그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는 솔루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장표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유니포인트하고 IBM에서 또 답변 달아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디스커버 얘기 듣고서 이거 지금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다. 네, 이런 말씀 하시네요. 네. 정영진님께서 7분 전에 올리신 거. 네. 자, 먼저 질문 좀 읽어드릴게요. 네. ES 5000에는 NVMe 장착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ESS 3200이 ESS 5000보다 속도가 높은 이유가 디스크 차이 이외에 더 있는지 궁금하고요. 인터넷 검색에서 5000은 IBM 파워 9 데이터 서버와 레드햇의 리눅스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나 3200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운영체제도 혹시 다른지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저기에 있는 운영체제라는 거는 저희 그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한 운영체제인 거고요. 실제로 그게 연동되는 거랑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기 답변을 좀 드리면은 3200은 AMD 128코어짜리 CPU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걔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리눅스는 동일한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파워 버전이다 뭐 인텔 버전이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연동해서 쓰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5000에다가 왜 안 NVMe를 꽂았냐라는 거는 3200과 5000이 한 덩어리로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0에 굳이 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제품은 같이 붙여서 한 개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 하나의 파일 시스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 액세스가 필요한 디렉토리는 3200에 뭐 아닌 거는 5000에 이렇게 뭐 아예 로케이션 폴리시를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파일은 전부 다 3200에 들어갔다가 뭐 일주일 동안 IO가 없던 파일은 5000으로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스토리지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3200과 5000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NVMe 디스크와 NLSAS 디스크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NVMe 디스크 1개가 NLSAS 디스크 성능 30개랑 저희는 유사합니다. 물론 그 보통 스토리지 밴드마다 다 다른데 저희는 그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보면 돼요. NLSAS 디스크 30개가 NVMe 디스크 1개랑 성능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용량으로 갈 때는 5000으로 가시면 되고 소용량에서 용량은 그게 데이터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고성능 액세스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3200이 들어가고 아니면 그거를 믹스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같은 거는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님, 한 서버 내에서 수치 분석 스토리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한 서버 내에서요? 그러니까 잠깐 저 질문 사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건데 저희는 스토리지입니다. 저희 스토리지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얹으실 수는 없어요. 스토리지는 저희 스토리지고 거기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계산 서버가 필요하신 거죠. 네. 저희는 스토리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민성님, 기존 타 서버 사용 시 IBM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성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까요? 예, 뭐 타 서버라기보단 타 스토리지겠죠. 네. 당연히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하는 펑션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타 서버 타 스토리지를 NFS로 캐싱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기능에서 발전된 기능인데요. 타 스토리지를 일단 캐싱을 합니다. 캐싱하는 순간 타 스토리지의 내용이 다 보이죠. 그 다음에 그 타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프리패치하게끔 올 프리패치하면 결국 마이그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통해서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정태님, 메인 클라우드는 프라이빗이고 DR은 퍼블릭으로 구성할 경우 또는 반대로 구성할 경우 제일 좋은 것은 같은 스토리지면 좋겠지만 ESS 3200 스토리지는 메인 클라우드에 있고 DR에는 타사의 스토리지를 쓸 경우 성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이게 적합한지 또는 다른 구성하는 게 맞는지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타사 스토리지랑 같이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저희 걸로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타사 스토리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거랑 연동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분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에 그 타사 스토리지랑 연동을 하는 케이스에서는 그 스토리지가 성능뿐만 아니라 어떤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충분한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타사의 특정 뭐 어떤 스토리지들은 이렇게 수십억 개의 파일을 담을 수 없는 스토리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기도입한 어떤 레가시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거를 재활용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다 해드리고 그 잘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연구를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주진님, 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표준 S3를 지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은 로컬에서는 걔를 같이 캐싱을 해서 포직스 IO로 고성능 IO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조현주님, ESS 3200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인 것 같은데 5000도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되는지? 일단은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면은 뭐 될 거라고는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네. 동일한 엔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냐면 용도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쓸 정도라면은 굉장히 고성능 IO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200 먼저 테스트를 했는데 5000도 대용량으로 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생기실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네. 곧 어나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원님, 고가의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가 파일의 종류를 파악해서 사용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저장하는 위치와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데이터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지요? 뭐 여지껏 설명드린 겁니다. ILN 기능이 저희 가장 핵심 기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한 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환님,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하면 블럭, NAS를 포함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뭐 물론 지금 저 세 가지를 다 지원을 합니다만은 주 목적은 뭐 NAS라기보다 뭐 파일 스토리지죠. 파일 스토리지라는 거는 파일 시스템이 리모트에 있는 거고 그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하기 때문에 뭐 더 큰 의미로 보면 NAS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블럭, 파일, 오브젝트, 뭐 블럭, NAS, 오브젝트를 다 지원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와 운영 환경이 나오는 환경은 파일 스토리지, NAS 영역입니다. 조영범님, 예측 가능한 성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 발생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작하는지요? 예측 가능한 성능,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범용 스토리지에 범용 게이트웨이 서버에 솔루션을 얹게 되면 사실 퍼포먼스라는 거는 엔진이 내는 퍼포먼스도 있지만 하드웨어가 내는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범용 스토리지를 막 쓰다 보면 사실 그런 스토리지에 다 붙여보기 전까지는 얘가 성능이 얼마나 나올 건지 고객분들께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테스트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플라이언스로 바뀌면서 뭐 고정되어 있는 하드웨어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이 팔면서 테스트를 해봤겠습니까? 얘는 이런 환경에서 얼마의 성능이 나온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성호님, 그 고성능 스토리지는 대부분 NVMe가 들어가는데 플래시 디스크가 영구적이지 않아가지고 마모에 있어서 타 스토리지보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가능한지요? 플래시 디스크의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요새 DWP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데이터를 몇 번씩 채울 수 있느냐, 지우고 다시 릴리드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DWPD가 3이다 그러면 3번 이상 전체 다 풀로 채우고 지우고 풀로 채우고 지우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그 수명 주기에 다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 저희의 특장점은 뭐냐면은 다른 벤더의 NVMe 스토리지들은 그 레이드 구성하고 나서의 전체 용량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NVMe 디스크는 한 85%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웨어 레벨이나 이런 걸 할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이 확 줄어들어요. 그 이상 채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보이게 해주면 85% 이상 안 쓰게끔 관리자가 관리를 하시든지 넘어갔을 때 성능 저하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웨어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디스크 수명이 줄어드는 걸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영역을 미리 빼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 보이는 영역을 그냥 다 쓰시게 되면 하루에 뭐 최선을 다해서 쓰셔도 이 디스크의 수명을 더 원래 수명보다 더 감소시킬 만한 액션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 3200에 있는 NVMe가
일반 5000에 있는 NL사스 디스크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윤성호님, IBM이 파워 스토리지 있는데 파워 스토리지와 오늘 말씀하신 ESS 스토리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IBM 파워 스토리지요? 그게 예, 사실 뭐 그런 제품은 네네네. 없는데 일단 파워 서버가 컨트롤러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저 DS8000이라고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걔 엔진 중에서 레이드 컨트롤링 하는 그러니까 레이드를 보호해주는 엔진 부분만 빼갖고 왔다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장님 마지막 한 말씀 예. 뭐 재미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질문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니즈가 있거나 뭐 어떤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이 뭔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고 뭐 구축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